네. 자, 한 가지 또 공지사항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월 20일 날 AT 시험에 응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9월에는 여러분이 ITQ 시험을 또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월 20일 날 AT 시험 끝나면 22일부터는 ITQ 엑셀 교재로 ITQ 엑셀 여러분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Q 엑셀 자격 시험을 보실 분들은 원서 접수 기간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9월 17일 시험을 보셔야 될 텐데 원서 접수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 8월 12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17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회원가입 미리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13, 14, 15 이렇게 3일간 쉬시잖아요. 그 기간에 회원가입 하셔서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원서 접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역시 이제 AT 자격 시험 여러분 거기 할 때도 사진 필요하셨죠. 그 좋은 사진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 하시고 원서 접수하시고 사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뭐 주소가 좀 복잡한데 license.kpc.or.kr인데요. 저희 그 상하탑 컴퓨터 학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ITQ 정보기술 자격 배너를 여기 링크해 놨어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서 ITQ 자격 이렇게 검색하셔도 아마 여기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ITQ 엑셀 수업은 우리가 8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는 거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시험 시험을 보시려면은 원서 접수가 필요한데 8월 12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요거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여기 공지사항의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FAQ가 있어요. 이 FAQ 게시판을 클릭하시니까 맨 위에 43번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오류 해결 방법 크롬, 엣지 브라우저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했더니요. 자, 내가 크롬에서 다운로드 받는데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오류 대처 방안 해서 1, 2, 3 여기 설명이 있어요. 이대로 진행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나는 엣지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엣지 브라우저 다운로드 오류 해결 방법하고 1, 2, 3 또 설명이 나와요.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다운로드 안 돼서 고민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PC를 또 노트북이나 PC를 바꿨는데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 하시면은 이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실 때 크롬으로 메일을 열어야 되니까 가능한 크롬으로 실행하셔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로드도 받아보는 걸로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ITQ 시험을 접수하실 때 시험 장소를 여러분이 선택을 합니다. ITQ 시험은 이제 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이천에서는 시험 장소가 구세무서 로타리에 컴퓨터 학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시험 장소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주에는 이제 샘물 IT 컴퓨터 학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시험장이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게 우리 이천 지역이면 동원대학교에서 시험장을 열어줬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코로나 이후부터 시험장 대여를 여기 생산성 본부에다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제일고등학교도 시험장으로 썼던 시절이 있어요. 학교에서 하여튼 그 코로나 때문에 시설 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천과 여주에서는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천 여주만 있는 게 아니고 시험장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뭐 분당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서울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2016 오피스 2016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은 시험장은 여러분이 고르실 수가 있다. 이천에는 하나 있습니다. 이천에도. 네. 급수는 요 ITQ 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급수를 신청하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의 성적에 따라서 급수가 부여됩니다. 네. 그래서 500점 만점이거든요. ITQ 엑셀 시험이 만점이 500점인데 400점 이상인 분은 A등급으로 자격증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300점 이상인 분은 B등급으로 자격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점 이상이면은 C등급으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200점도 안 나오신 분은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옛날에 보면은 초등학생들은 이제 C등급 하고도 이제 합격한 걸로 이제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이 ITQ 자격 시험은 그야말로 이제 어린 학생부터 뭐 어른까지 많이들 시험을 보는 이유가 대부분 다 합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C등급까지는 다 자격증이 있는 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A등급을 해야 됩니다. ITQ 시험은 A등급을 따야 그래도 이걸 좀 엑셀을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간은 정도 있나요? AT 자격 시험의 유효 기간? 네, 5년입니다. 네. 5년 후에는 여러분이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갱신은 문제가 한 1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동안 회계 기본 지식을 완전히 까먹었는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에요.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내지 않고 전부 이론 필답형으로 물어볼 거예요. 아래 보기 중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가, 아래에서 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묻는다든가, 상당히 쉽게 여러분의 기본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그 홈페이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통과되면 다시 5년을 연장이 됩니다. ITQ 시험은 기간이 없습니다. 연장도 필요 없고요. ITQ는 그냥 그대로 평생 가는 거고요. 예전에는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릅니다. 지금도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은 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로 보면은 ITQ 시험보다는 위에 있는 레벨이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시험은 이론 시험을 먼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보는, 시험을 2번 치루어야 자격증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ITQ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것이고요. ITQ는 이론 시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실무 수행만 가지고 자격증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없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에는 기간이 없어요. 연장도 없고 그냥 한 번 따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Q 엑셀 A등급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엑셀 자격증을 좀 고도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서점에 가면은 삼성서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1급은 좀 어려우니까요. 2급 이 8절지 문제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진닷컴이라든가 아카데미 소프트사에 문제지들이 많이 팔리는데 그 문제지를 사시면 돼요. 사서
이론 시험에는 두 과목이 있는데요.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하고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엑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ITQ 엑셀로 A등급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있죠. 문제 한 10개, 10번,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10번 풀어보면 60점 나옵니다.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집에는 문제가 한 20회 정도 실려 있어요. 그거 다 풀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것도 60점 이상 통과해야 합격이거든요. 네, 60점 이상.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공부가 뭐냐면은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터넷과 정보통신, 정보보안, 이런 컴퓨터에 관한 일반적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암기 공부하듯이,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정리된 이론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이론을 암기하시면 돼요. 윈도우 사용법, 뭐 파일 복사하고 이동하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은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시고 60점 이상 20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12개 이상만 맞자. 이런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엑셀을 공부를 하셔야 이론 공부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ITQ 엑셀을 이번에 하셨다면은 컴활 자격증까지도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쉽게 가는 길이 그겁니다. 이론책을 사서 개인적으로 이론을 먼저 패스해 놓습니다. 그리고 컴활은 저희 학원이 실기만 컴활 과정을 야간반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등록하셔가지고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또 실기하시면 되는데 ITQ에서 A등급 받는 분은 컴활 2급 실기 거의 절반은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은 지금도 아주 인기가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말씀드렸죠. 다운로드가 안 되는 PC에서 또는 노트북에서 해결하는 방법 여기 FAQ 게시판 크롬과 엣지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Q 시험 접수 일정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의 모의고사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바로 이번 8월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평가 문제를 포함했습니다. 이와 아주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모의고사 1회에 이론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작년까지는 이론이 10문제가 아니고 15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10문제로 바뀝니다. 10문제로. 자, 그래서 10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대장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22년도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얼마요? 이렇게. 자, 이 기계장치 대장을 보니까 2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이고요. 취득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상각 방법이 정율법입니다. 네. 내용 연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율법에서는. 그러면은 22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년도 1년치는 1,000만 원 곱하기 25%예요. 그러면 25%면은 1,000만 원에 250만 원이 되죠. 이것은 21년도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면 22년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0만 원에서 250을 뺍니다.
그러면 미상각 잔액이 750이 되잖아요. 이 750만 원의 25%를 22년도에 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딱 잡고 미상각 잔액인 75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정률 25% 187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정액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요 1번처럼 정률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중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손익계산서는 어떤 특성이 있고 재무제표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있고 한계가 있다. 한계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맞습니다.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과거에 발생한 거래들입니다. 일부는 미래의 추정치가 들어있어요. 일부 미래 추정치가 뭐냐? 예를 든다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정도 대손 충당금으로 예상을 해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추정치가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거래를 재무제표에 표시하죠. 다음에 3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다. 추정에 의한 측정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감가상각 같은 것도 추정 아니겠습니까? 내용연수를 뭐 정액법으로 할 때 5년이다. 이거 추정해서 5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정확히 5년 딱 쓰고 그 해당 유형자산이 전부 폐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의 추정이라든가 또는 대손의 추정이라든가 이런 일부 추정치가 있습니다. 4번은 맞았나요?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재무제표는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가 없죠. 그래서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맞다. 다음은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시 만기일이 취득시 만기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가 3개월 이내이다 라는 것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일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이것까지를 뭐로 봐요? 현금성 자산으로 봐요. 금융상품 중에서 그 금융상품 가입 시 만기가 또는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이거 이론 배울 때 현금성 자산에서 정리된 내용이죠.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을 다음에서 고른 것은?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될 것을 골라라는 거죠. 가번.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하역료 포함해야 되겠네요. 그죠? 판매 시 운송 비용, 이건 판매비예요. 취득원가가 아니고. 판매 관리비. 수입하면서 관세가 들어갔어요. 이거 취득원가입니다. 라번.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가 있어요.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했다는 거죠. 이거는 취득 시가 아니고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는 해당되지 않죠. 판매관리비죠, 이것도. 그래서 나번과 라번은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운반비, 보험료가 되겠고, 가와 다가 취득,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 다 3번이 답이 되어야죠. 다음은 5번 보세요.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어요. 자, 첫 번째 사람.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고 식별이 불가능해. 이거 잘못 설명했네요.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네. 식별이 불가능하면 자산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자, 20인 미래 경제적 효익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으로 나타났지. 그렇죠. 우리가 매출이 증가한다든가 또는 원가가 절감된다든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을 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 예, 매출이 증대되지도 않고 원가 절감에도 기여하지 않는 그러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사람.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서 나오지. 네, 일반적으로 이 무형자산은 뭐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이런 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권리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사람.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내부 창출 영업권도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맞았는데 첫 번째 사람만 틀렸어요. 김한국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다음 6번 문제 가봅시다.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은요,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T 계정에다가 대입을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책상에 A4 용지 한 장 놓고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이렇게 T자를 하나 딱 그리세요. 그려놓고 이게 지금 뭐 상품이라고 꼭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건 이제 상품 계정이란 말입니다. 기초는 차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매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매출 원가가 들어가는 건데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기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계를 딱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 기말은 여기 12만 원이잖아요. 예, 12만 원. 그러면 이제 매입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전부 매입으로 적어줬어요. 총 매입,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우리가 여기서 매입이라 하는 것은요,
총 매입이 아니라 순 매입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우리가 반품시킨 거, 매입 할인, 외상 매입금을 갚으면서 할인받은 거, 매입 애누리, 매입하면서 상품의 결함이 있어서 우리가 깎은 거, 이 세 가지는 다 이 총 매입액에서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차감해야 될 금액이 9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61만 원에서 9만 원을 뺀 것이 순매입액입니다. 그러면 52만 원이요. 예. 아니 64만 원에서 9만 원 빼는 거 아니에요? 54만 원에서 64만 원에서 9만 원 빼는 거 아니에요? 64만 원이요? 네, 출원가가 64만 원 나오지 않나요? 아니, 총 매입액.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를 빼야 순 매입액이다 이러는 얘기지. 왜 64만 원일까요? 총 매입액이 61만 원인데. 매입액이 61만 원. 총 매입액이 61만 원이죠? 61만 원. 61만 원. 네. 그러면 순 매입액은 매입 환출 매입액이 52만 원으로 9만 원을 빼니까. 9만 원을 빼서 등록하는. 예, 상품 계정의 매입액은 순 매입액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61만 원에서 9만 원을 빼니까 52만 원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이 완성됐어요. 차변의 합계는 67만 원. 대변의 합계도 67만 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를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거죠. 기말이 12만 원이니까 여기 매출원가는 55만 원이죠. 네. 55만 원 2번이 답이 된다. 이거. 여기가 55만 원이 되어야 합계가 6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번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은요. T 계정으로 칸 채우기식으로 답을 찾으셔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자본 증자를 위해서 액면 5,000원의 주식을 6,000원에 발행하는 경우 올바르게 분계한 것은? 네, 자본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자, 유상증자 분계입니다. 유상증자. 그러면 차변에 6,000원은 현금이 돼야 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6,000원. 자, 대변은 액면가는 자본금이고요. 액면가를 초과한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하면 돼요. 답은 가번이죠. 네. 대변에 자본금 5,000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원 이렇게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은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에 무엇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일까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다. 이것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자, 여기에서는 뭐 답을 요것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네, 1번.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6,000원에 현금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예, 가번입니다. 다음은 8번. 여기서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란 말이에요. 7개, 7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 8, 9, 10. 3개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무엇인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국에서는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한다. 무슨 원칙이죠? 예, 소비지국 과세 원칙. 1번입니다.
다음은 9번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과세되는 것을 한번 다 골라봅시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 자, 가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대리납부하지 않음. 자, 이걸 우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그래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 양수인이 그 상품을 팔아서 부가세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폐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시키고 폐업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부가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업을 내가 중단했어요. 재고를 그대로 둔 채로. 그건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자, 가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나번.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했어요. 네, 이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과세. 과세입니다.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고 대여했다. 이건 용역의 공급. 과세. 그러니까 양도도 과세, 대여도 과세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이 무형자산이잖아요.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특허권을 대여했다, 빌려줬다는 뜻이죠. 그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재화의 공급이냐 용역의 공급이냐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용역의 공급에서 무상의 공급은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다가 우리 법인이 특허권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유상으로 빌려줬을 때만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이거는 특허권 대여는 그냥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다음에 다번.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 것은 이것은 공급이 아니에요. 양도 담보니까. 그다음에 라번.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가 잔존하는 경우, 재고가 잔존한다. 이건 과세. 그래서 과세 대상 거래는 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즉 과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과세 표준 아니에요.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과세 표준입니다. 관세도 부가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요. 매출 할인액 할인받은 것은 과세 표준이 아니죠. 빼줘야 되죠. 공급 전에 파손된 재화, 파손된 거 과세 표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는 부가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8월부터는요 이론이 10문제로 줄었어요. 네, 10문제로 줄어서 제가 보기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이론이 하나가 3점이 됐습니다. 네, 이론에 강한 사람에게 유리해졌어요. 약한 사람에게도 약간 유리한 면이 있어요. 문제가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 아무튼 문제 수는 10문제로 줄었고 배점은 똑같이 30점입니다. 자, 실무수행평가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50회 기출문제까지는 실무수행평가마다 여기에 배점이 몇 점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은
이 실무 수행 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다가 배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시험부터는 이걸 가지고 직접 채점하질 않아요. 저 뒤에 보면은 이걸 수행하고 나서 평가 문제를 따로 냅니다. 따로 내서 거기에서 답을 기록한 걸 가지고 채점을 해요. 자, 여기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그동안 우리 유의사항과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매입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점표는 일반 점표에 입력한다.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 네,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문제 해봅시다. 주식회사 태웅수산은, 우리가 지금 태웅수산이죠. 네, 우리 회사는 통조림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 보실 때 그날 시험 보는 날 회사가 무슨 회사이고 무엇을 판매하는 회사인지는 체크해 보시고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합니다. 통조림 도소매 회사예요. 자, 태웅수산은 업종 중 종목을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을 수행하시오. 네, 그러니까 종목이 바뀌었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꼭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으로 가볼래요? 회사 등록. 자, 회사는 여러분 바꾸셨나요? 자, 저는 아직 안 바꿨는데요. 여기 눌러서 바꿔주세요. 모의고사 1회로 바꾸겠습니다. 태웅수산. 네. 태웅수산으로 바꾸셨으면 회사 등록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업태는 도소매, 종목이 가공수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조림으로 바뀌었네요. 종목을 통조림으로 고치십시오.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 계좌 18번에 입력합니다. 국민은행 지점은 강남, 계좌번호 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과 여기 18번에 있는 국세환급금 계좌만 입력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태웅수산은 업무용 승용차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차량, 이거를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 입력을 누락하였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보험기간을 추가 등록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네,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가셔가지고 차량번호 262-9750이 맨 위에 있는 차네요. 여기 10번을 채우시면 돼요. 2022년 0301부터 2023년 0301. 네, 여기 보험기간, 요 차량에 대한 보험기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넘어갑니다. 예, 기초정보에서도 문제가 하나 줄었죠. 2개만 나오죠.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3만원 초과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문제네요. 자, 자료 설명. 매장 입구에 비치할 항균 물티슈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물티슈를 매장에서 이제 손님들도 닦아야 되고, 그래서 물티슈를 구입을 했다는 건데, 비용 처리할 때 어떤 개념 과목이 적당할까요? 네, 소모품비 적당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날짜는 여기 4월 1일로 날짜 확인하시고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의 날짜는 4월 1일. 1번 출금 소모품비 830번 쓰세요. (4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자, 거래자료 입력은 됐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왜 쓰느냐? 이 영수증이 지금 적격 영수증이 아니에요. 3만원 초과 거래인데,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입력을 합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있죠. 두 줄 입력되어 있으면 그 세 번째 줄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2022-04-01 상호는 환한세상, 성명은 김규민,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0길 7. 사업자 등록번호 127 40 917 58. 거래금액은 45,000원. 자, 환한세상이라는 곳에서 사업자로부터 물티슈를 구입한 거는요, 여기 구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그냥 엔터로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정 코드는 우리가 소모품비였잖아요. 830번으로 해주시고, 적요에다가는 물티슈 구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실 때 지금 여기 2번 탭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2번 탭에, 여기 2번 탭. 그리고 1번 탭에 꼭 가가지고 요 세 건으로 집계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1번 탭 가보세요. 아직 건수가 2건. 당연히 금액도 틀리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명세서 2 불러오기라는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3건의 금액도 바뀝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펼쳐놔, 그냥 닫지 않고 펼쳐놔도 되지만 저장은 해놔야 돼요. 왜 펼쳐놓으면 좋으냐? 이게 보니까 뒤에 이제 뭘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냥 열어놓은 거에서 바로 찾으면 되니까 굳이 안 닫아도 되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안 닫고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닫으려고 했을 때, 그 팝업 창으로 저장하시습니까? 이게 나왔는데 뭔지 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요 하고 닫았다 그러면 나중에 그 답 찾을 때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 나왔는데요. 자료를 읽어보면, 자료 설명을 읽어봐야 되죠. 주식회사 수현 유통에 대한 외상대금 400만원과 상품 매출 계약을 위한 계약금 100만원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500만 원이 그런 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예금에 500만 원 맡겨져 있고 차변이 보통예금이고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고 그리고 계약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변이 외상 매출금과 계약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금은 계정 과목이 뭘까요? 선수금이죠. 받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입력을 할까요? 자, 보통예금의 거래 날짜 4월 20일로 확인하시고 입력하면 됩니다. 일반전표 4월 20일 차변의 103번. 네, 거래처는 신한은행이고요.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이 두 가지가 됩니다. 108번 외상 매출금 수연 유통이 4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산 감소이죠. 또 대변의 부채 증가, 선수금, 거래처가 수연 유통, 똑같은 거래처가 되어야죠. 한 회사에서 들어온 거니까. 선수금도 수연 유통입니다. 100만 원. 부채 증가. 이런 분계를 해줘야 돼요. 네, 계약금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쉽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 문제에서 실수, 틀리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계정 과목을 선급금인지 선수금인지 오락가락 헷갈려서 지금은 선수금인데 선수금이 아닌 가령 선급금이라고 한다든가,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이 선급금인데 그걸 선수금이라고 오해해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바꿔서 틀리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계약금을 우리가 받으면 선수금, 부채 증가,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자산 증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번부터 또 해보겠습니다.